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집 팔아서 그 남자랑 살겠다는 겁니까? 갑자기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또 쓰러지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집 등기라도 넘겨주세요. 지금껏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재혼이라도 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저를 몰아붙이니까 저도 화가 나서 아들 내외에게 소리쳤죠. 내가 너희 집 식모냐? 내 청춘 다 바쳐 키운 자식이 이제는 내 재산까지 빼앗겠다고? 제 아이를 키우는데 20년, 손주를 키우는데 10년, 30년 희생 끝에 저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게 시장 골목에서 운명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시장의 소음에 섞여 한시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가족에게는 식모였던 저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평생 지켜온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바닷가.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사랑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저는 인천에 삽니다. 얼마 전 저는 첫사랑의 남자를 다시 만나 모든 걸 정리하고 바닷가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첫사랑과 재회하며 행복한 사랑이 시작되었죠.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일만 하는 삶을 살았어요. 20해를 남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나오는 집도 있었고 일주일에 사흘씩 맡은 집도 있었습니다. 바닥을 밀고 창틀을 닦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습관처럼 비웠습니다. 그렇게 벌어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라면 파출부 나갈 집을 하나 더 맡았고 겨울에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아이들 생각에 악착같이 다시 세제를 집어들었습니다. 10년 전 택시 운전을 하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와 알코올 향, 뜻밖에도 맑았던 겨울 햇빛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작은 집 한 채와 함께 겪어온 세월을 제게 남겨주고 떠났죠. 이 나이에 누구를 만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제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외로움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제 집에 들이면서 저는 함께 살면 덜 외롭고 돈도 아끼고 아들 내외도 고마워하고 그렇게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불편한 삶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8시부터 급한 회의가 있는데 지수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가려면 7시에는 밥을 꼭 먹여야 하잖아요. 출근 등원 일정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저희가 출근 시간 놓치면 바로 회사에서 평가가 깎이거든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가족 전체가 덜 힘들어지는 거죠. 며느리는 늘 조근조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어조로 말을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이 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밤새 쑤시던 허리 굽히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 아려오는 무릎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20분만 더 누웠다가 일어나자고 마음먹은 것이 되려 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칼은 평소보다 둔하게 느껴졌고 양파 껍데기는 자꾸 손가락에 들러붙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되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저를 위하는 척 또 한마디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하시는 집안일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만큼 큰 도움이에요. 늘 고생만 하시니 저희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서로 조금씩만 규칙을 맞추면 훨씬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바쁜 날엔 특히 시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서로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제 노동을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잘 맞추라는 타박이었죠. 이윽고 들려오는 손주의 목소리가 저를 더 긴장시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계란말이 없어요. 미안하다, 강연아.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었네. 내일 꼭 해줄게. 그러자 손녀 지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는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할머니. 어른들의 사정을 아이들이 알까요? 아이들은 그저 배고픔과 입맛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사소한 실망이 제 가슴을 콕 하고 찌릅니다. 제 아들 준서가 출근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집사람도 급한 회의 있고 저도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요. 강연이는 학교에 제가 데려다 줄 테니까 지수는 엄마가 좀 챙겨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밥이 늦어져서 애 등원이 늦어지니까 저도 솔직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들 내외의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몸이 아파서 늦어진 건데 몸은 괜찮은지 한마디도 묻지 않는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잔소리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풀 죽은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손녀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 골목의 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겨울 끝과 봄 초입 경계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조금 더 여몄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을 돕겠다며 함께 살기로 한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아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두 아이 양육비와 대출 상환에 쫓겨 회사에 매달렸고 아들보다 벌이가 좋은 전문직 며느리는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능숙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제게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한껏 더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린이집 등원길에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울면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뭔가 슬픈 일이 있어? 아이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 퇴근한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저희가 다 대니까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저희도 부담이 커요. 그러니 앞으로는 서로 조금씩 분담 방식을 정하면 함께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비수같이 가슴에 박히던 며느리의 그 말. 저는 손주들 육아를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저의 생활비가 부담이라니 그 말은 제게 쓰는 생활비 몇 푼이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참아온 노동보다 더 값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가요? 겨울이 한창일 때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이 와서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그날 며느리에게 괜찮냐는 말보다 먼저 듣게 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니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도 식구들 일정은 그대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 최소한 간단한 것만이라도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심장에 박혀 오래도록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나는 그동안 무얼 하고 산 걸까? 끝없는 자책과 후회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허리가 계속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사로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 수술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네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 아들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굳이 지금 수술하실 필요 없잖아요.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재활도 오래 걸리실 거고요. 괜히 고생하실 필요 없이 운동이나 물리치료 같은 걸로 버틸 수 있지 않아요? 엄마 수술하시면 집안일은 다 저희 몫인데 애 둘 키우면서 그것까지 감당하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생활비 빠듯해서 허덕이는데 엄마가 수술하러 가시면 저희가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엄마도 어르신도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면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단골 채소 가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어디 아파? 오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관심도 없는데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죠. 시장 골목 끝에서 부는 바람보다 채소 가게 할머니의 한마디가 제 등을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 친구 경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작은 찻집 안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경희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예전 같지가 않아.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제 안에서도 금방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경희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늘 똑같은 말만 해. 괜찮다, 별일 없다. 그런데 네 얼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집안일하고 손주 챙기고 밥하는 게 내 일이지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 역할은 희생이고 제 존재는 가족을 위한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하지만 경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분명 일이야. 집안일은 누가 대신하지 않으면 금세 티가 나잖아.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지. 왜냐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당연하게 여겨버리니까.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했던 건 엄연한 노동이고 그 가치는 계산할 수 있어. 저는 놀란 듯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노동이라니? 난 가족이니까 하는 거지. 돈으로 따지는 건 좀 그렇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경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해. 그래야 그나마 대접받고 살지. 내가 한 일을 돈으로 계산해봐. 아이들 키운 20년은 그렇다 쳐도 손주 보는 것만 따져도 입주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쉽게 벌어.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이야. 네가 자식 키우는데 20년, 손주 보는데 10년. 너 인생 30년을 그렇게 썼는데 네 통장에 얼마가 있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제 귀를 울리며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경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겉으로는 고상해 보여도 결국 너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가족 간의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건 맞아. 하지만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한 착취가 계속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굴레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다 대고 있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경희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두드렸습니다. 정수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내 스스로 알아야 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스스로라도 인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끝까지 사라지는 거야. 이름도 삶도 의미도. 경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작은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은 180만 원 남짓. 자립해서 살기엔 다소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가사노동으로 보낸 세월이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읊조렸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는데 내 손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허리는 휘고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는데 그런데 남은 게 고작 180만 원이라니. 그 순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때문이었는지 바람 속에는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무지 집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해져 결국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골목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분주한 말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고등어 싸요. 오늘 막 잡아온 겁니다. 배추 한 통에 1,000원 더 깎아드려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외침과 솥에서 피어나는 김, 그리고 제철 과일의 달큰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분명 활기찬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채소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배추를 살펴보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너 혹시 이정숙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당당한 기운이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사람. 제 첫사랑, 도연 씨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도연 씨가 맞아요? 여긴 어떻게? 저의 첫사랑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잠시 옛 생각이 나서 이건 꿈인지 생시인지 50년 전 서로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수줍은 나의 첫사랑. 도연 씨였습니다. 거짓말처럼 그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다르게 그의 차림은 단정했고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여유와 기품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를 이렇게 다시 마주치다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도연 씨는 중후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지냈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니?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래전 애써 묻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놀람과 반가움,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저를 잊지 않으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도연 씨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도연 씨를 슬쩍 올려다 보았는데, 도연 씨는 그리움이 담긴 눈빛을 하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앞에서 저는 마치 예전의 20살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가난했지만 서로의 눈만 마주쳐도 세상이 환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전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약속하곤 했죠. 그러나 결국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쓰라린 이별을 했던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수가, 넌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가진 게 없어서 내 손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어. 그렇게 헤어졌던 게 정말 미안하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연 씨는 50년의 세월을 쏟아내듯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결국 내가 헤어지자고 했었지만 내 마음은 늘 내 곁에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어. 살면서 내 생각 많이 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꾸려나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난 단 한순간도 이정숙,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저는 갑작스럽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반갑고 놀랍고 동시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묻어둔 제 이름이 다시 불린 것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정숙,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연 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고,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듣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살아오면서 점점 이름 대신 호칭으로만 불렸거든요. 그런데 도연 씨가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고 제가 마치 다시 살아난 것만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제 말을 들은 도연 씨는 귀여운 소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이렇게 다시 만나놓고 그냥 헤어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널 보내고 난 또 후회하겠지. 우리는 시장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분주히 오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오직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천천히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 결혼은 했니? 남편은 잘 계시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결혼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제 집에서 아들 내외랑 같이 살면서 손주들을 키우고 있어요. 말을 마치는 순간 제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혼자가 되었다니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결혼은 했지만 오래 함께하지 못했어. 아내가 병으로 먼저 떠나고 나도 한동안은 모든 걸 놓고 살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둘 다 참 많은 시간을 견뎌냈네요. 도연 씨의 눈빛에서 회한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레 감싸는 시간이었습니다. 포근한 정적을 깨고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다시 마주한 것도 아마 운명일 거야. 나는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이름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어쩌면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연 씨는 언제나 저의 첫사랑이었죠. 한때는 제 안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가 힘들 때면 도연 씨가 제 꿈에 나타나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었던 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니. 도연 씨가 제 눈앞에 앉아 있다는 게 아직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카페의 큰 창으로 햇살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제 마음속 창문을 환히 비추는 빛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지난 세월의 빈자리를 조금씩 메우듯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묻고 살아온 무게를 나누며 그러면서도 잊고 있던 설렘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함께 보냈던 청춘의 날들이 있었기에 어제 만나고 헤어졌다.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 그거 생각나요? 20살 무렵 우리 함께 강가를 많이 걸었잖아요.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번지면 우리는 돌다리를 건너며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웃곤 했잖아요. 도연 씨가 제게 물고기 잡아준다고 하루 종일 낚시한 날도 있었고요. 그래, 맞아. 나는 너에게 뭐든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었어. 언젠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널 웃게 해주겠다고 말하곤 했지. 그럼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그냥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다라고 답했었는데요. 그때 도연 씨가 제 손 꼭 잡고 사랑해 라고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정수가, 나도 그때를 잊은 적 없어. 내 웃음은 내 전부였어. 그런데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널 지켜주지 못했지. 그게 아직도 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정수가, 내가 너무 미안하다. 어릴 때 나는 돈이 없으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만 같아서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함께였을지도 모를 텐데. 거듭 사과하는 도연 씨의 진심이 자꾸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함께하고 싶었지만 일상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도연 씨는 저와 결혼하겠다며 전국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 부잣집에 파출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며 살았지만 가난을 벗어나긴 힘들었어요. 도연 씨는 못난 자기를 만나 저를 고생시키는 게 미안하다며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늦기 전에 저를 놓아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의 단호함에 눈물을 삼키며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선을 보게 되었고 택시 운전을 하던 지금은 고인이 된 저의 남편을 만나 어렵사리 살림을 살아야 했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어차피 어려운 살림이었다면 도연 씨와 함께하는 미래는 어땠을까 가끔씩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은 제 안에서 긴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었지만 오늘 다시 마주한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의 눈빛에서 전해졌습니다. 카페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시장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도연 씨가 잠시 멈춰 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기적처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는 널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혹시 괜찮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도연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고, 도연 씨와 마음을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이 다시 사라져버린다면, 지난 세월처럼 또다시 모든 게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설렘과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제 안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네, 저도 다시는 도연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이번엔 도연 씨를 꼭 붙잡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화면에 도연 씨의 이름이 선명히 찍히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 짧은 두 글자가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시간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연락하게 될 줄 몰랐네요.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도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제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운명이 다시 우리 인연을 이어주는 것 같아. 정수가 고맙다.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와 이렇게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만 같아. 앞으로는 내 안부를 매일 물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 그래요.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인연으로 살아요, 우리.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애잔한 설레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오래전 잃어버렸던 청춘의 떨림을 다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현 씨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서서 붉게 익은 사과를 집어들곤 했습니다. 정수가, 이 사과 어때? 내가 좋아했잖아.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요. 우리는 시장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가 젓가락으로 제 그릇에 떡볶이 하나를 덜어줄 때마다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넌 예전에 떡볶이 좋아했잖아. 나도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아직도 기억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강변을 걸으며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제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진 않았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참 많이 그리웠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도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너는 정말 현명하고 배려심 넘치는 여자야. 너 같은 여자가 내 곁에 있었다면 지금 가진 재산과 바꾼다고 하더라도 난 100배는 더 행복했을 거야. 젊은 시절 너를 그렇게 보냈던 내가 참 어리석었지. 도연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여전히 여자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래전 잊고 있던 저의 심장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도 결국 내가 없다는 게 나의 가장 큰 외로움이었어.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였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저의 말을 듣고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등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내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고민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이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기다릴 거야. 그 짧은 순간 제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언제나 책을 좋아하던 소녀였습니다. 글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내 이야기를 적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시절 만약 돈이 있었다면 저는 언젠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꿈들은 오래전에 버려졌고 저는 한평생 가사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저는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도연 씨도 그래서 저를 놓아주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아내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여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살짝 바르고 잘 다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한 차림일 테지만 저에게는 작은 설레임이 담긴 옷차림이었습니다. 지하철 2 정거장. 우리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렵고 기쁘면서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딘가 죄책감 같은 감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중년을 훌쩍 지나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오늘만큼은 어쩐지 10대 소녀처럼 가벼운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와 저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항상 걷는 속도를 제 걸음에 맞췄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 저린 다리 때문에 제가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배려가 묻어난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록 나무들 사이를 걸었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시선을 나눴습니다. 정수가, 너 아직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날도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도연 씨의 말에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정수가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콘 어떠니? 이거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잖아. 그의 손에 쥐어진 아이스크림 콘을 보고 저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제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주는 아이스크림 콘을 조심스레 집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아이스크림 콘은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젊은 시절, 여름밤에 친구들과 함께 먹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정수가 내가 웃으니까 내가 더 젊어진 기분이다. 이런 소소한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도연 씨는 제 손가락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를 훌쩍 넘겨 잠시 손이 맞닿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오래 비어 있었던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스크림이라니 괜히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괜스레 부끄러움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도연 씨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리는 강변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많았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아들이 어렸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소풍 때 김밥을 싸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학교에 찾아가면 고마워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소원해진 걸까? 어디까지가 내 인생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었던 것인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내 얘기를 더 듣고 싶다. 너한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무슨 대답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저는 대답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던 날들, 장례식장 안에서 끝없이 들려오던 위로의 말들,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무거워진 집안일과 책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묻지 않았던 이야기. 묻지 않으니 있는지도 몰랐던 내 슬픔들이 도연 씨 앞에서 술술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오래 대화해 보는 것도 얼마만인지 그간에 쌓인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지금 제 옆을 지켜주는 도연 씨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훨씬 더 고맙지.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그러다 강가 난간에 나란히 서서 손을 꼭 잡고 노을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 위로 길게 펴지고 풍경이 금빛으로 물들어 가던 그때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멀리 서 있던 아들 내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대치, 그리고 아들 내외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잘못한 걸 들킨 사람처럼 초라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거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들 내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같이 있던 그 아저씨 누구예요? 옛날 친구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 돼요? 옛날 친구라면서 왜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설마 지금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그대로다. 같이 걸었다. 같이 웃었다. 그게 죄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거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으셨을 거라는 것도 알겠어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사실 아들 내외가 다 알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 마음속 빈자리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그건 제 안에만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저 요즘 몇 달 동안 우연히 다시 만난 첫사랑과 가끔 차도 마시고 시장길을 함께 걸으며 잠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 웃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을 두고 재혼까지 운운하며 걱정하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마치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얄미움이 스쳤습니다. 도현 씨와 재혼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들 내외가 자꾸 따지고 드는 게 얄미워서 그만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재혼을 하면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해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재혼을 하시면 상속 구조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 제 친구네도 시댁 어르신의 재혼으로 시끌벅적했다고 해서 저희도 혹시 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저희 입장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혼이나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나중에 갑자기 처리하려고 하면 남겨진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사전에 정리를 해두는 게 어머니 건강이나 생활을 지키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어머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정확하고 차분한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겉으로는 제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마치 저를 위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 섞인 상속, 조치, 변호사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는 날선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어머니나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 놓인 서류나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고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니? 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라니요?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집도 예금도 전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엄마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우리 쪽이에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진명에만큼은 제 앞으로 미리 옮겨두셔야죠. 아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의 생활, 그리고 아들 가족의 미래.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아들은 그것이 마치 자연의 이치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우리를 지키려고 내 인생을 다 내놓으라고? 이 집은 내가 널 키우면서 평생을 걸고 지켜온 거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또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누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유산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소송 붙고 유류분 청구 들어오면 더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앞으로 등기부터 넘기자고요. 등기, 유류분, 소송. 제 아들의 입에서 처음 듣는 법률 용어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대본을 꼭 쥐어준 것처럼 아들은 거의 외우듯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 한켠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준서야, 너 대학 등록금 못 냈을 때 내가 반지 팔아서 냈던 거 기억나?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요? 네가 첫 월급 타던 날 내가 네 어깨 토닥이며 울던 거 기억나? 네가 결혼한다 했을 때 내가 빚낼까 말까 며칠을 고민한 거 기억나? 아들은 당황스러운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위험이라고요. 앞으로의 위험이라. 아들은 제 남은 인생과 사랑을 위험으로 환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내 행복이 니들의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는데 너희는 그걸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어.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 집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생활비도 유지비도 어머니 병원비도 저희가 다 냈어요. 새 아저씨가 생기면 어머니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서류부터 정리하자고요. 저희가 나쁜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끼리 싸움 나면 뭐가 좋으세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말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문장. 당신을 위해서라는 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온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지면 그 다음은 고요가 온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 어머니가 맞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겠다고 아들의 어떤 대답이든 이제는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숨을 줄이고 침착한 태도는 어쩌면 더 잔인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말로는요, 유언장 써도 불완전해질 수 있대요. 재혼하면 상대방에게도 상속권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기 이전이 제일 안전하대요. 저희야 뭐 어머니가 결정하시면 따르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모들까지 챙겨야 하니까 일이 더 복잡해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 안쪽이 탄 듯 말라갔습니다.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다 밝아졌고 심장 박동이 귀 안쪽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보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한 문장을 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식모가 아니다. 아득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명예 이전, 등기, 변호사, 다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못한다. 내일도 모레도 아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내가 결정을 하마. 내가 말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심장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누가 안쪽에서 주먹을 쥐고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숨이 콱 막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닥이 출렁거리는 듯했고 눈앞의 사물들이 한 겹이 안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만 붙잡았습니다. 귓가에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와 아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급히 주소를 말했고 아들은 저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 조명이 제 눈을 스쳤습니다. 침대 바퀴가 미는 진동이 등이 전해졌고 누군가가 제 팔에 뭔가를 꽂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무엇을 묻는 소리, 숫자를 확인하는 소리, 도구를 건네는 소리. 그 사이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내 몸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곁에 앉아 있던 도현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걸 확인하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드디어 깼구나. 내가 너 잘못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여 말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네. 제 말에 그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러다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지만 분명한 평화가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알아? 이제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 재산도 서류도 그 집도 다 그냥 흘려보내. 내 어깨를 짓누르던 것들
이제 그만 다 놓아버려. 도연 씨의 진심이 전해져서 저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도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도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할 때도, 의사가 회진을 돌 때도, 심지어 제가 새벽에 잠시 몸을 뒤척일 때도 그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 하면 먼저 컵을 들어주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미음을 숟가락에 떠서 조심스레 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간호사를 불러 어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세세히 묻곤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대신 제가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던 저였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도현 씨는 항상 조용히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쓰러질 때 혼자서 너무 무섭진 않았어? 조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저의 대답에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왜? 마음이 편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을 잃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고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데도 힘이 들었지만 그 웃음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병원의 불은 꺼졌고 복도의 발자국 소리도 줄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제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옆에서 간병하던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그러니 마음 놓고 편히 자. 도연 씨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실록의 나무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도연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우리 둘만의 집에서 새로 시작하자.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바닷가든 산골이든 어디든 내가 편안한 곳으로 가자. 그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도착한 새로운 삶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도연 씨와 함께 제가 이정숙으로 살아볼게요. 제 이름으로, 제 삶으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용기가 깨어났습니다. 도연 씨의 사랑 덕분에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라는 것을. 퇴원하기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어색하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과의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익숙한 톤에 너무도 익숙한 첫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런 말 여기서 드리기 죄송한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신 이상 유원장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음속에 문이 하나 닫히는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살면서 무수히 많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런데 오늘 닫은 마음의 문은 오직 나를 위해 닫는 문이었습니다. 준서야, 그 얘기는 내가 퇴원하고 나서 하자. 그러자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유언장이나 상속 정리 같은 건 미리 해두셔야 저희도 안심이 되죠. 그런 며느리를 보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제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동안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 그게 준비되면 다시 와라. 아들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발끝으로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던 날 아침, 저는 퇴원 서류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정숙. 낯익은 글자가 제 손끝에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나를 정식으로 초대하는 서명 같았습니다. 도현 씨가 옆에서 서류를 챙겼고 병동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퇴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직 심장 쪽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이별을 향해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작별하고 오늘의 나로 걸어나가려면 이 정도의 통증쯤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햇살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로 천천히 가자. 길게 걷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배려가 먼저 따라오는 관계. 그것이 제가 오래 기다려온 사람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은 보루였지만 저에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중개사는 이 동네 시세를 빠르게 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회사에서 돌아온 무렵에 제가 아들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이 집을 팔겠다. 생활은 이제 너희 힘으로 하거라. 나도 내 삶을 시작해야겠으니. 아들 준서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 상태도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는데. 준서야, 엄마가 충분히 생각했다. 더 미루고 싶지 않아. 내 걱정은 고맙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파시면 그 다음에 어디서 사실 건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새 들어 사시려면 매달 임대료가 얼마나 나갈지 계산해 보셔야 하고 병원이나 시장까지 거리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시면 오히려 어머니 생활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늘 그렇듯 겉으로는 저를 위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딘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를 이끌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라냈습니다. 이 일은 내 문제다. 그러니 더는 유언장이니 명인이 하는 말로 나를 흔들지 말아라. 내 몸도 내가 추스르고 필요한 준비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토요일 아침 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시에 손님 모시고 집으로 오겠다는 전화였습니다. 3억이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 집을 파실 거예요? 집을 파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사람은 각자 살아야 할 삶이 있어. 내겐 가장의 자리로서 책임질 일이 있고, 내겐 이정숙이라는 내 삶이 있어. 이제부터는 엄마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정숙으로 살려고 해. 집은 빠르게 팔렸고, 다음 날 부동산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만큼은 혼자이고 싶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의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해방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해, 아침과 바다가 가까운 고장. 도현 씨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집을 손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노후의 작업실로 쓸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두었어. 햇살이 좋은 부엌이 있고 네가 앉아 차를 마시기 좋은 창도 있어. 너는 책을 좋아하니까. 네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침마다 파도가 내게 말을 걸 거야. 정수가, 이제는 네 모습 그대로 살아. 나랑 같이 그곳에서. 저는 도연 씨의 말대로 동해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삿날 제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책과 노트였습니다. 동해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 씨가 저를 위해 마당가에 심어둔 로즈마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을 스치자 손끝에 남는 향이 깊고 맑았습니다. 저는 그늘에 앉아 잠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깊고 파랗고 파도 소리는 부서지고 시간은 도시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자연이 주는 느림이 저를 다시 살릴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마당 끝에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저녁이면 거기에 나란히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말 속에 오래 묵은 외로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대답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웃을 때면 시간도 같이 웃는 것 같아. 저도요. 저는 이제야 제 시간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에요. 동해에는 밤이면 별이 많이 보입니다. 도시에서 볼 수 없던 별. 저는 별을 보며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문장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책을 읽고 나를 위해 글을 쓰는 일,
사랑이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제가 동해로 이사한 지 열흘쯤 되었을 때 준서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 앞 길가에서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받았습니다. 응, 준서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 앞에 왔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대문 앞에서 준서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얼마간 살이 빠졌는지 얼굴이 야위었고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람이 시원하지? 저는 아들을 마당의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끓여두었던 보리차를 잔에 따랐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날 병원에서 그런 말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엄마가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삶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으려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부터는 너희 생활은 너희 힘으로 해라. 엄마한테 명인이 유언장이니 하는 말로 압박하지 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너희는 너희 살림 챙기고 엄마한테는 그냥 가끔 전화해서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것만 물어봐라. 돈 얘기 말고 살가운 말 한마디가 훨씬 낫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래전 초등학생 준서의 얼굴을 잠깐 보았습니다. 투명하고 여린 눈. 그런데 어떻게 그 눈을 제가 다시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날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며 아들을 만족시켜 주려 했던 걸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노력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지 못하면 약속이 아니야.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게는 충분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 뒤에 붙는 책임이라는 걸 이제는 아들도 충분히 아는 것 같습니다. 준서가 돌아간 뒤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길게 돌려 말하지 않은 짧지만 정직한 문장. 어머니, 죄송해요. 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괜히 어머니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저희도 저희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고맙다. 그 세 글자가 제 마음에 조심스러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 포스터를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라는 말이
낯설고도 눈부시게 들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늘 가족의 배경 속 장면으로만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그 포스터를 사진 찍고 이번 주 목요일이 오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침이면 저는 도연 씨와 바닷가를 걷습니다. 그의 웃음, 어깨의 온기, 잊히지 않는 눈빛이 제 호흡이 되고 심장이 됩니다. 가끔은 도연 씨가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흙을 고릅니다. 저는 그 곁에서 물을 주며 씨앗 봉지를 펼쳐 조금씩 흩뿌립니다. 제가 심은 씨앗에서 연약한 잎사귀가 얼굴을 내밀면 도연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져 나옵니다. 그럴 때면 도연 씨가 말합니다. 정수가, 네가 웃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저는 대답하죠. 저는 당신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아이처럼 심장이 두근거려요. 우리는 늦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늦게 깨어난 사랑이 항상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사랑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늦게 배운 존중과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초등학생 강연이는 스스로 숙제를 풀며 공책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 놓고 손주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아들. 가을이 되어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더 짧아지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계절은 늘 자신의 일을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누가 바라보든 말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게는 내일이 새로 오겠지요. 그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였던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 위에 제 이름을 새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도연 씨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바다와 함께 도연 씨가 또 저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